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몸을 만져보면 물질을 너무나 생생히 느낄 수 있죠. 한번 지금 자신의 팔을 쓰다듬어 보세요. 근육과 피부가 나를 이루고 있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느낄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세계는 온통 실질적인 물질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있습니다. 태양은 빛과 열이라는 아주 소중한 물리적인 대상을 지구에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 지구에서는 물이 요동치고 공기가 순환합니다. 빛과 물은 식물들이 자라나도록 하고요. 또 그걸 동물들이 먹음으로써 영양분을 섭취하고 자신의 몸을 이뤄나갑니다. 인간은 이 모든 일이 펼쳐지는 자연계의 일부로서 꽃, 나무, 바위, 까치 등 다양한 물질적 개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존재이며 실제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 같죠. 그런데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시각에 반대하는 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바로 관념론인데요. 관념론에서는 이 세상이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통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소리일까요? 흔히 정신이라고 하면 영혼 같은 걸 떠올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정신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세상의 사물들 속에 정령이나 영혼 같은 게 깃들어 있다는 뜻일까요? 꼭 이런 뜻은 아닙니다. 관념론자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흔히 우리가 신비주의적으로 상상하는 초월적인 정신의 존재를 기초로 해서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관념론자들은 보통 자신 나름대로는 가능한 한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가장 깔끔한 관점에서 자기 자신에게 펼쳐지는 세계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솔직하게 알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것들을 섣불리 판단하는 걸 경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관념론자들은 외부 세계보다 우리 정신이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세계는 결코 나타날 일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세계의 움직임에 따라 나의 경험이 나타난다는 사고에 익숙하지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세계를 정신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세계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상 정신이 물질적 세계보다 더 앞선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념론적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아일랜드의 성직자이자 철학자였던 조지 버클리의 견해를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버클리는 가장 대표적인 관념론자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제가 이번에 새로 출간한 책의 한 꼭지를 보강해서 구성한 것입니다. 제목은 쓸모있는 사고를 위한 최소한의 철학인데요. 철학을 접할 때 낯선 개념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 정도 이해를 하면 전체적인 철학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싶은 주제들을 뽑아서 책을 써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관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각 개념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를 해보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니 철학 공부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버클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버클리는 당대에 아주 영향력이 컸던 존 로크의 철학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펼쳤습니다. 로크는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고들었는데요. 그는 외부 대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제1성질과 제2성질이라는 것으로 나눠진다고 주장했죠. 제1성질은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객관적인 성질을 뜻합니다. 반면 제2성질은 그걸 경험하는 주체에 의존해서만 존재하는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앞에 사과가 하나 있다고 해보죠. 이때 로크는 사과의 크기나 모양은 제1성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사과는 항상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을 테니까요. 반면 로크의 생각에 따르면 색이나 질감은 제2성질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색과 질감은 그때그때 나의 상태와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사과의 빛이 어떤 각도로 얼마나 비추고 있으며 그게 내 눈에 어떻게 와서 닿냐, 또 그때 내 눈의 컨디션이 어떠냐, 이런 조건에 따라 사과의 색은 달라집니다. 또 사과의 질감은 내 손에 굳은 살이 얼마나 배겼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버클리는 이렇게 주체의 역할에 따라 제1성질과 제2성질이 나눠진다는 견해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실제 경험을 진짜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제2성질뿐만 아니라 제1성질도 주체에 의존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나타나는 대상의 크기는 나와 대상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죠. 이 현상을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이런 크기 변화가 나타날 때 그 대상의 크기가 사실 변한 건지
아니면 나에게 나타나는 크기만 변한 건지 나로서는 솔직히 완벽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평소 당연한 듯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죠. 사과의 크기는 일정한데 그것과 나 사이의 관계가 변하면서 사과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라고요. 내가 이만큼 이동하면 사과는 그만큼 더 작게 나타나겠죠. 하지만 한번 정말로 철저하게 생각해보죠. 사과가 멀어진 순간 사과의 실제 크기는 정말로 변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일상에서는 물론 문제없이 확신할 수 있죠. 사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게 소위 정상인이에요. 이런 확신에 의거해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불리며 모두가 이 똑같은 확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갑자기 사과의 크기가 변화한다고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겠죠. 하지만 이러한 평가를 신경 쓰지 말고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의 경험에 집중해보죠. 사과가 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내가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건 오로지 나에게 보이는 사과의 크기가 더 작아졌다는 것 뿐입니다. 이 직접적인 알 너머로 내가 직접 알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 사과의 본성이나 실제 사과의 모습 같은 게 과연 있는지 어떤지는 불확실해요. 나와 거리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실제 사과의 크기라는 건 내 경험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상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버클리의 비판의식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자신이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인위적인 것들의 존재를 불필요하게 가정하고 상상한다는 겁니다. 사과를 볼 때 내가 갖게 되는 건 사과에 대한 나의 암, 달리 말하면 사과의 관념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관념을 넘어서서 자신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과를 상상한다는 겁니다. 버클리는 주체와 세계 사이의 관계를 단순화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계의 대상, 내 안에 생긴 대상에 대한 상, 나 이렇게 3단계의 그림을 그립니다. 세계에 실제 사과가 있고 그 사과를 내가 인식해서 내 안에 사과에 대한 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버클리는 1과 2를 합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세계의 대상은 언제나 내가 인식한 채로만 나타납니다. 그러니 나의 인식을 넘어선 세계 자체, 대상 자체를 굳이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버클리는 내 정신에 나타난 사과야말로 유일한 진짜 사과라고 보는 게 더 솔직한 견해이며 그걸 넘어서는 사과 자체를 논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버클리는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죠. 우리는 보통 존재가 인식에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흔히 품고 있는 세계에 대한 모든 과학적인 이해의 그림은 실제로 나를 넘어서는 우주와 그 안에 다양한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자동적으로 진화론이나 뇌과학의 그림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진화론적인 추론을 해보면 인간은 아마 생존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적절한 행동과 판단을 하기 위해 내 주변에서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마치 주변에 실제 사물들이 있는 것처럼 의식하는 정신적 능력을 발전시켰을 겁니다. 마치 컴퓨터가 소프트웨어에 따라 게임의 장면을 펼쳐내듯이 우리의 뇌는 고유의 작동 원리에 따라 여기에는 사과가 있고 여기에는 모니터가 있다라는 의식적 경험을 펼쳐내는 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진화론적, 뇌과학적 사고도 관념론적인 면이 있습니다. 세계를 우리 뇌가 펼쳐낸 일종의 환상, 허상처럼 해석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런 과학적 해석은 관념론과는 결정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런 과학적 추론의 전제는 우리가 몸이라는 물질을 통해 외부의 물질 세계로부터 물리적인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고, 이는 나의 정신에 앞서서 존재하는 사물들을 이미 아주 분명하게 상정하고 있는 거니까요. 버클리는 이렇게 정신에 앞서 항상 다른 것을 상정하게 되는 선후 관계를 아예 깨부수고자 했습니다. 그는 존재란 내 인식과 동떨어져서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인식함으로써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당하다라고 본 거죠. 지금까지 버클리의 관념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버클리 이전에도 관념론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아주 넓게 보면 세계의 근원이 물질을 뛰어넘는 정신적인 것에 있다고 보는 모든 철학적, 종교적 견해는 일종의 관념론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나라는 주체 바깥에 놓인 신적이거나 초월적인 정신을 따로 생각하고 거기로부터 인간의 정신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왔다고 본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면 버클리의 관념론은 나의 정신에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합니다. 모든 것은 일단 내 정신에 나타난 채로만 존재한다는 게 그의 철학의 핵심이죠.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후 개인의 존재를 가장 중심에 놓고 이 세상을 설명하려는 철학적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버클리의 관념론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욱 세련된 형태로 발전시킨 게 근대 철학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칸트의 사상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그 영향을 받아 전개된 쇼펜하워, 니체, 하이데거 등 도전적인 현대 사상들도 관념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관념론은 나 자신을 모든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외부 대상들의 체계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정신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권위에 과감히 도전하는 잠재력이 있죠. 요즘 사회가 급변하고 기존의 질서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쇼펜하워 같은 철학자가 큰 인기를 끄는 것도 관념론적 사고가 가진 특유의 주체적인 힘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관념론은 위험한 면모도 동시에 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을 나의 정신에 놓다 보니 이기주의나 독선적인 사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죠.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나는 오직 내 정신만 믿으며 살아간다는 오만한 마인드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혹은 물질적 현실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상상적 세계에만 빠져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념론의 기본 정신이 가능한 한 솔직하게 우리 경험을 이해해보자는 비판의식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진정한 관념론자라면 그런 현실 도피적인 마음을 품지는 않을 겁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상상의 세계로 빠지는 건 나 자신의 직접적 경험을 속이는 일이니까요. 내게는 분명히 나에게 펼쳐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은 생각을 통해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 돌파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버클리의 솔직한 정신을 이어받은 관념론자라면 이러한 현실의 논리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겁니다. 이 우주는 어떻게 보면 허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상을 넘어서는 더 본질적인 것, 어떤 도피처가 발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는 근거는 적어도 나의 경험 속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이 세계라는 허상을 떠안고 이 세계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솔직한 경험의 사실을 부정하는 순간 관념론은 이기주의와 허무주의로 쉽게 변질됩니다. 네, 오늘은 제 신간 쓸모있는 사고를 위한 최소한의 철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념론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이 책에는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제가 가진 지식 안에서 서양 철학의 필수 흐름을 간결하게 쭉 정리했고요. 독자분들이 각자 자신만의 철학적 여정을 걸어가실 때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의 작은 지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